12년간 딸을 찾는다며 매주 경찰서를 찾던 한영숙. 그녀는 피해자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해자였던 것이다. 퇴직을 일주일 앞둔 나에게 찾아온 마지막 사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한 어머니의 치밀한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47분. 전화벨이 울렸다. 37년 형사 생활에서 새벽 전화는 항상 나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퇴직 일주일 전에 이런 전화가 올 줄은 몰랐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전교도소에서였다. 이강수라는 재소자가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가난 말기. 그런데 유품에서 2012년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 나왔다고 했다. 이강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부산 조직폭력배, 살인 청부업자, 15년째 무기징역 복역 중인 그자가 왜 12년 전 사건과 연결되는 거지? 남편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하던 그 얼굴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교도소로 향하는 길. 내 머릿속에는 12년 전 그날이 생생했다. 2012년 3월 15일. 박민재 30세, 중학교 교사. 한지수 28세, 한방클리닉 간호사. 신혼 2개월 된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증발했다. 마치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6개월을 매달렸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흔적도 없었다. 완벽한 미제 사건이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건 한지수의 어머니였다. 한영숙 씨. 매주 목요일마다 경찰서에 나타나는 그녀.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온다. 딸을 찾아달라고.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다. 교정과장이 건넨 봉투를 열었을 때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봉투 겉면에 떨리는 글씨로 적힌 글. 양심의 가책으로 남겨둡니다. 한영숙에게 미안합니다. 한영숙. 지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메모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012년 3월 15일. 계약금 5천만 원 받음. 어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12년 동안 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를 드나들던 그 어머니가 혹시 의뢰인이었던 건가? 스마트폰을 켰다. 2012년 3월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동영상 파일 15개, 사진 10여 개.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블루스카이 아파트 복도. 박민재가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긴 머리, 선글라스, 명품 코트. 부잣집 여자처럼 보였다. 민재는 급하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다음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 여자는 송미란이었다. 민재의 대학 선배이자 첫사랑. 재벌가 딸. 그리고 그녀가 민재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영상이었다. 밤 11시. 이강수가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오는 모습.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힘겹게 끌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한켠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강수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읽었을 때 내 전신에 전율이 흘렀다. 한영숙이 직접 나를 찾아왔다. 사위와 그 여자를 처리해달라고. 5천만 원을 건네며 딸의 복수를 부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복수로 변했을 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오늘 당장 한영숙을 만나야겠다고. 12년 동안 나를 속여온 그녀를, 딸을 찾아달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차 안에서 이강수의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아직 보지 않은 파일들이 더 있었다. 사진 폴더를 열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사진. 한영숙이 이강수와 만나는 모습이었다. 2012년 2월 어느 날 부산의 한 카페에서 그녀가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계약금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영숙이 송미란을 감시하는 모습, 미란의 집 앞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미란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영숙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위의 불륜을,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심지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세 번째 사진에서 나는 소리를 낼 뻔했다. 지수가 친정에 와서 우는 모습이었다. 영숙이 몰래 찍은 것 같았다.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영숙은 딸을 안아주면서도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영숙은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오전 9시 한영숙의 집에 도착했다. 12년 동안 수없이 와봤던 이곳. 작은 빌라 2층,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타났다.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복 같은 그 옷차림. 하지만 오늘 내가 본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당황하고 있었다. 영숙은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지수의 사진이 가득했다. 웨딩 사진, 어렸을 때 사진,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사진. 12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게 연출이었다는 것을. 영숙이 차를 끓이러 부엌에 들어간 사이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그때 서랍장 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지수의 마지막 전화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카세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영숙이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12년 동안 똑같이 반복해온 그 말들. 딸이 보고 싶다고, 언제 소식이 있을 거냐고.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로 들렸다. 나는 떠나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여자는 완벽한 연기자였다는 것을. 차 안에서 카세트를 재생했다.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수가 말하고 있었다. 민재가 변했다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영숙의 대답.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영숙은 딸에게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그래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처리라는 단어. 일반적인 어머니가 쓸 표현이 아니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지수가 울면서 말했다.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영숙의 답변은 섬뜩했다. 영숙은 딸에게 말했다. 이혼으로는 안 된다고. 그 여자가 계속 민재를 괴롭힐 거라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지수가 놀라서 물었다. 없앤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영숙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영숙은 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지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지수의 목소리.
지수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말라고. 자신이 참을 테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지만 영숙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다. 늦었다고. 이미 시작됐다고. 녹음이 끝났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뭔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하지만 영숙은 딸의 만류도 무시하고 복수를 강행했다. 그 결과 딸까지 죽게 만들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어 나는 송미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송일그룹 회장의 외동딸,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 대학 시절 민재와 4년간 교제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미라는 2011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 진단명은 강박적 집착장애. 민재에 대한 병적인 집착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2년 2월부터 민재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는 병원 기록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미란이 민재를 괴롭혔고 영숙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숙은 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복수의 대상은 미란만이 아니었다. 사위 민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민재가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 나는 다시 한영숙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없었다. 이웃의 말로는 오후에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 했다.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도망가려 한다는 것을. 12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온 그녀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가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퇴직을 6일 앞둔 지금 이 사건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지수와 민재를 위해서, 그리고 12년 동안 속아온 나 자신을 위해서. 한영숙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이런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영숙을 찾기 위해 나는 그녀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부터 확인했다. 오후 2시 17분, 영숙이 자신의 전 재산 8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다. 12년 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빼간 것이다. 그리고 오후 3시 KTX 부산행표를 구매한 기록도 발견했다. 부산, 이강수가 죽은 곳, 그리고 모든 일이 시작된 곳. 내 휴대폰이 울렸다. 후배 형사로부터 긴급한 정보였다. 송미란의 어머니 송부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송부자, 송일그룹 회장 부인, 재벌가의 실권자. 딸 미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여자가 한영숙을 찾고 있다는 정보였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두 어머니가 마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12년 전 영숙은 어떤 심정으로 이강수를 찾아갔을까? 딸의 고통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말 모성애만 있었을까? 부산에 도착한 나는 이강수가 활동했던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부산항 근처의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에서 나는 마침내 영숙을 발견했다. 해변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의 3층 건물. 1층 로비에서 영숙이 가명으로 체크인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12년 동안 본 그 뒷모습을 놓칠 리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 끝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오후 7시 영숙이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12년 동안 입어온 검은 옷이 아닌 회색 코트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장한 것 같았다. 영숙을 따라가며 나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부산항의 한 창고였다. 12년 전 이강수가 시신을 처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창고 앞에서 영숙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분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나는 숨을 죽였다. 송부자였다. 두 어머니가 마주서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숨어서 그들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부자가 격하게 손짓하며 뭔가를 외치고 있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부자가 영숙의 뺨을 때렸다. 영숙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부자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영숙이 부산에 온 이유를, 그리고 왜 송부자와 만나려 했는지를. 영숙은 사과하러 온 것이었다. 12년 전 자신의 복수 때문에 미란까지 죽게 만든 것에 대해. 30분 정도 지나서 부자가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있었다. 나는 영숙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내가 나타나자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영숙의 고백에 따르면 12년 전 딸 지수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다고 했다. 민재의 불륜뿐만 아니라 미란의 스토킹까지. 지수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지수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이다. 민재는 그 사실을 몰랐다. 지수만 알고 있었고 어머니에게만 털어놓았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2년 만에 보는 진짜 눈물이었다. 그녀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딸이 뱃속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배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미쳐버렸다는 것이었다. 딸과 손자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모두 죽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숙이 이강수에게 의뢰할 때 미란만 제거하라고 했다는 사실이었다. 민재는 살려두고 싶었다고 했다. 손자의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이강수가 실수했다. 민재가 미란을 지키려다가 함께 죽게 된 것이었다. 영숙이 흐느끼며 털어놓은 마지막 고백은 더욱 가슴을 찢었다. 자신의 손자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지수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나는 말을 잃었다. 12년 전 사라진 건 2명이 아니었다. 3명이었던 것이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까지. 영숙은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했다. 12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바로 체포할 수 없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송부자와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강수 외에 또 다른 공범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영숙의 설명에 따르면 이강수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영숙이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퇴직을 5일 앞둔 지금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영숙을 체포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부산항의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지수와 민재,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부산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영숙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시신의 행방. 영숙의 말로는 이강수가 바다에 버렸다고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하늘이었다. 지수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 현재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 하늘은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12년 동안 친구의 실종 사건을 지켜봐온 사람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하늘이 건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수가 사라지기 전날 그녀에게 편지 하나를 맡겼다는 것이었다. 12년 동안 그 편지를 보관해왔다고 했다. 지수가 부탁했다는 내용에 따르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하늘은 그때는 설마 했다고 했다. 친구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수가 사라진 후 편지를 열어볼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어서 12년을 묻어두고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이강수 사망 소식과 한영숙 관련 소문들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건넨 편지는 지수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다.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전율을 느꼈다. 지수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편지에 따르면 민재가 송미란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수가 알게 되었다고 했다. 미란이 민재에게 요구한 것은 지수와 이혼하고 자신과 다시 결혼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다. 미란이 민재를 협박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미란이 임신했지만 양가 집안의 반대로 아이를 해외로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이제 15살이 되었고 미란이 그 아이를 무기로 민재를 협박하고 있었다. 지수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민재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미란과의 과거, 아이의 존재,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협박까지. 하지만 지수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미란이 아니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었다. 영숙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내용이었다. 지수의 표현에 따르면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차분해졌다고 했다.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리고 자꾸 미란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다. 지수는 편지에서 간절히 부탁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의심해 보라고.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복수가 될 수 있다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과거, 미란의 협박, 그리고 어머니의 계획까지.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아니, 막지 못했다. 하늘이 추가로 제공한 정보는 더욱 놀라웠다. 하늘의 설명에 따르면 지수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민재에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민재가 이미 다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지수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어머니였다고 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숙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했다고. 하늘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을 찢었다. 지수가 사라지기 전날 밤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울면서 말했다고. 어머니가 무서운 일을 저지를 것 같다고. 하지만 자신도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늘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을 때 지수의 대답은 더욱 섬뜩했다.
지수가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자신을 미끼로 사용할 것 같다고. 민재와 미란을 한 곳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늘의 증언을 듣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한영숙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수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딸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딸까지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수가 민재와 미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영숙에게는 차라리 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더 깔끔한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건넨 것은 지수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에는 지수의 마지막 한 달간의 심경이 적혀 있었다. 남편에 대한 실망,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뱃속 아이에 대한 미안함까지.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기억해 줄까? 아빠는 이 아이의 존재도 모르고 할머니는 이 아이까지 원하지 않는다. 나만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수는 마지막까지 뱃속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영숙은 처음부터 지수까지 죽일 계획이었다. 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딸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 퇴직을 4일 앞둔 지금 나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묻어둘 것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지수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끔찍한 진실을. 하늘과 헤어진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다. 한영숙의 스마트폰 영상들, 지수의 편지와 일기, 그리고 이강수의 유품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빈 곳이 있었다. 가장 큰 의문은 송부자의 역할이었다. 과연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였을까? 딸 미란을 잃은 어머니에 불과했을까? 나는 송일그룹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은 충격적이었다. 송부자가 2012년 2월 한영숙을 만나기 한 달 전에 사설탐정 회사에 거액을 지불한 기록이 있었다. 의뢰 내용은 한지수와 박민재 부부에 대한 신상조사였다. 즉, 송부자도 한영숙만큼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발견은 더욱 놀라웠다. 송미란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란의 집착 대상은 민재가 아니었다. 미란이 진짜 집착하고 있던 것은 자신이 해외로 보낸 아이였다. 그 아이는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었고 미란은 12년 동안 아이를 데려오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송부자가 막고 있었다. 미란이 민재를 괴롭힌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민재와 재결합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후 독일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나는 독일에 있는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이미 2011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다. 송부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딸 미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2년 동안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유는 간단했다. 미란이 아이의 죽음을 알면 완전히 정신붕괴를 일으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부자는 거짓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딸의 정신 상태를 간신히 유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민재가 지수와 결혼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미란이 민재를 되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독일의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고집하기 시작했다. 송 부자는 절망했다. 더 이상 딸을 속일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때 송 부자가 내린 결론은 잔혹했다. 차라리 민재와 지수를 제거해서 미란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송 부자에게는 직접 살인을 저지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재벌가 회장 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이었다. 그때 송 부자가 알게 된 것이 한영숙의 존재였다.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하던 중 한영숙이 딸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영숙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송 부자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한영숙이 복수를 실행하도록 뒤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자신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었다. 송 부자가 한영숙에게 접근한 것은 2012년 2월이었다. 영숙이 이강수를 만나기 바로 전이었다. 송 부자는 영숙에게 이강수라는 사람을 소개해줬다. 그리고 복수 비용까지 지원해줬다. 물론 영숙은 그 돈이 송 부자에게서 나온 것인지 몰랐다. 이강수에게는 이중 지시가 내려졌다. 겉으로는 한영숙의 의뢰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송 부자의 진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송 부자의 진짜 목적은 단순했다. 민재와 지수를 제거해서 딸 미란이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미란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에 오차가 생겼다. 이강수가 실수로 민재까지 죽게 만든 것이다. 원래는 지수만 제거하고 민재는 살려둘 예정이었다. 그래야 미란이 더 큰 충격을 받고 포기할 테니까. 이강수의 실수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민재까지 죽자 미란은 완전히 정신붕괴를 일으켰다. 송 부자는 급히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12년 동안 치료받게 했다. 그런데 최근 이강수가 죽으면서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송 부자는 한영숙을 만나 입막음을 시도했다. 부산에서의 그 만남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한영숙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12년간의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나서 전율을 느꼈다. 두 어머니 모두 딸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정반대였다. 한영숙은 직접적이고 감정적이었다. 딸의 고통을 보다 못해 충동적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송 부자는 계산적이고 치밀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장기적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의 딸들도 결국 불행해졌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두 어머니 모두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지수는 죽었고 미라는 정신병원에서 12년을 보낸 후 최근 자살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두 개의 비극.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민재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까지. 퇴직을 3일 앞둔 지금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한영숙뿐이었다. 송 부자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했다. 게다가 이강수도 죽었고 미란도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두 어머니뿐이었다. 나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묻어둘 것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지수와 민재,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죽은 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도가 될 것이다. 모든 진실을 파악한 다음 날 아침, 내게는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영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부산의 해변여관에서 체크아웃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 4시경 혼자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남긴 메모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딸에게 먼저 가겠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였다. 나는 급히 부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자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출일까? 12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온 그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부산에 도착해서 해안가를 수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송부자로부터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암시까지 던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온몸이 떨렸다. 재벌가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집에서 걸려온 남편의 전화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 딸 지혜가 병원에서 갑자기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 민석이 근무하는 시청에도 감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다. 민석과 관련된 불명확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우연일 리 없었다. 송부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나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강수 유품 관련 증거들이 모두 압수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다. 스마트폰, 메모, 사진들 모두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송부자의 영향력이었다. 그녀가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김하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하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법무법인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늘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지수의 편지와 일기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하늘은 무서워하고 있었다.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가족들과 자신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고 가족들은 위협받고 있었다. 송부자의 권력 앞에서 나는 무력한 한 명의 늙은 형사에 불과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남편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37년 동안 내 일을 묵묵히 지지해주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딸과 아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아내가 계속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수상한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송부자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언제든지 내 가족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새벽이 되어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영숙을 찾기 위해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해안가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도 수색을 포기했다는 통보가 왔다. 자살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다. 12년간의 미제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게 되었다. 아니, 이번에는 영원히 묻힐 것 같았다.
송부자의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다. 퇴직을 이틀 앞둔 지금 나는 인생 최대의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37년 경찰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지수와 민재,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미안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가족들이었다. 내 고집 때문에 딸과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 37년 동안 나를 지지해준 남편도 이제는 지쳐 보였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송부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다. 한영숙이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연출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녀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증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였다. 퇴직 전 마지막 이틀.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다. 퇴직 하루 전.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산에서 한영숙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해안가 수색은 헛수고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자살했다면 시체라도 발견되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오후 3시 나는 우연히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해변여관 근처 편의점 CCTV에서 한영숙으로 보이는 여자가 새벽 6시에 생수와 김밥을 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자살 메모를 남기고 이 시간 후의 일이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음식을 사다니 이상했다. 편의점 사장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가 근처 펜션 쪽으로 걸어갔다고 했다. 나는 그 펜션을 찾아갔다. 바다별 펜션이라는 작은 건물이었다. 펜션 사장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영숙이 일주일 전부터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진을 보여주니 확실히 그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고 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왔다고 했다. 송부자였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즉시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송부자의 차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다. 3층 301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복도 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다. 30분 후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다. 한영숙과 송부자였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친밀해 보였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공모자 같았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몰래 따라갔다. 1층 로비에서 두 사람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송부자가 한영숙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다른 증거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영숙은 모든 것이 깨끗이 처리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송부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 경찰도 포기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두 어머니는 함께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한영숙의 복수 연극도 송부자의 피해자 연기도 모두 가짜였다.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두 사람이 펜션을 떠날 때 나는 뒤를 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부산항의 한 창고였다. 12년 전 이강수가 시체를 처리했다던 바로 그곳이었다. 창고 앞에서 나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송부자가 트럭 한 대를 불러냈다. 트럭에서 내린 것은 이강수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커다란 철제 상자 2개였다. 나는 직감했다. 그 안에 12년 전 사라진 시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한영숙과 송 부자는 시체를 영구히 없애려는 것이었다. 이강수가 죽으면서 비밀이 새어나올 위험이 생겼으니 아예 물적 증거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핸드폰으로 혜경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송 부자의 부하들이 나를 발견했다.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송 부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다. 그녀가 내게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내가 이곳까지 오는 것도 예상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까지 제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퇴직을 앞둔 늙은 형사가 미제 사건에 집착하다가 실족사고로 죽었다는 시나리오였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영숙이 갑자기 송 부자에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영숙의 표정이 변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외치는 내용을 들으며 나는 진짜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한영숙은 진짜 피해자였다. 송 부자에게 이용당한 것이었다. 12년 전 송 부자가 한영숙을 찾아가서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고. 송 부자는 한영숙에게 딸을 위한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대신 자신의 딸 미란도 함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란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더 큰 사고를 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차라리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설득했다. 한영숙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딸의 복수와 미란의 제거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송 부자의 진짜 목적은 달랐다. 송 부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민재, 지수, 미란 모두. 그래야 독일에 있던 손자를 데려와서 온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영숙은 송 부자에게 이용당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최근 이강수가 죽으면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송 부자가 한영숙까지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영숙이 마지막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두 어머니가 서로 싸우는 사이 나는 혜경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송 부자의 부하들이 나를 제압하려 했다. 그때 한영숙이 나를 도왔다. 그녀가 송 부자의 부하 중 한 명을 밀어뜨리면서 나에게 도망칠 틈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나는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마침 혜경이 도착했다. 하지만 송 부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트럭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한영숙뿐이었다. 그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12년 동안 속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나는 한영숙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시체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마침내 고백했다. 시체는 이미 12년 전에 바다에 버려졌다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송 부자만 알고 있다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지수가 죽을 때 정말로 임신 중이었다는 것. 그 아이는 민재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것. 지수가 민재의 불륜을 알고 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한영숙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송 부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딸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딸도 손자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퇴직을 하루 앞둔 지금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송 부자는 여전히 자유롭고 시체도 찾지 못했다. 한영숙만 체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37년 경찰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수와 민재,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송부자를 잡아야 했다. 퇴직 당일, 나는 한영숙과 함께 검찰청에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12년 전의 계획부터 송부자와의 공모,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체의 위치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송부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검사는 한영숙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송부자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다. 오후가 되어 나는 마지막 퇴직식에 참석했다. 37년간의 경찰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김하늘로부터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하늘이 전해준 소식은 놀라웠다. 송부자가 독일로 급히 출국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출국 직전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목격 정보가 있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송부자가 마지막으로 시체를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나는 즉시 해경에 연락했다. 송부자가 나갔던 해역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새벽 해경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12년 만에 지수와 민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송부자가 알려준 좌표 덕분이었다. 하지만 송부자는 이미 독일로 떠난 후였다.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어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지수와 민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한영숙도 구치소에서 나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딸의 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12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진짜 슬픔이 터져 나왔다. 영숙이 관에 대고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래도 사랑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영숙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내게 부탁한 것은 의외였다. 자신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영숙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딸까지 죽게 만든 어머니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도 송부자의 피해자였다고. 모성애를 이용당한 또 다른 희생자라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선택은 자신이 했다고. 그 책임은 져야 한다고. 한 달 후 한영숙은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송부자는 독일에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나는 의심스러웠다. 혹시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자살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다. 독일에 있던 미란과 민재의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모의 무덤을 찾고 싶어 한다고 했다. 6개월 후 나는 그 아이를 만났다. 박은서라는 이름의 20대 초반 여성이었다. 민재와 미란의 딸. 은서는 부모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는 은서에게 말했다. 아버지 민재는 우유부단했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어머니 미라는 사랑에 집착했지만 결국 피해자였다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은서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 임신 중에 죽은 또 다른 희생자에 대해. 은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은서에게 말했다. 잘못은 어른들이 저질렀다고.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은서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 지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1년 후 나는 은서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한영숙이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녀는 매일 딸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다. 2년 후 나는 우연히 묘지에서 은서를 만났다. 그녀는 지수와 민재의 무덤을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무덤 하나를 더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지수가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위한 무덤이었다. 은서가 말했다. 자신이 살지 못했던 형제를 위해서라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이런 것이구나.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 3년 후 한영숙이 출소했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져 있었다. 영숙은 은서와 함께 지수의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 할머니와 한 젊은 여성이 무덤 앞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그것이 이 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인 것 같았다. 복수도 정의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와 치유는 가능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가끔 그들을 만난다. 은서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영숙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딸이 생전에 일했던 곳과 비슷한 곳이다. 두 사람은 때때로 함께 지수와 민재의 무덤을 찾는다. 그리고 꽃을 바치며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 같은 사랑이 결국은 치유와 용서의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37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 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완벽하지도 깔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었다. 지수와 민재,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그들의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의 사랑, 그 빛과 그림자를 모두 목격한 나의 마지막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